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매듭 짓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은 해도 성과는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기 일쑤죠. 우리 정부나 정치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청와대 이종현 홍보수석은 18대 대선 이후 가장 억울했던 기억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제일 억울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도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요. 노동계는 웃고 경영계는 울었다. 이런 보도가 일반적인데요. 정말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내용인지 잠시 후 판결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조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건보공단이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 필요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 필요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노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직장인들이 아주 관심이 높은 이제 임금 문제 좀 짚어보죠. 대법원이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올해 노동계 그리고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게 바로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오늘 일종의 개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비나 생일 축하금 이런 복리 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가블 오토텍 근로자들은요. 회사 측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숙현 칼럼니스트 설명만을 듣고 보면 이제 퇴직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죠. 많아 보이는데 네네네. 네. 이와 관련돼서 정말 그런지 서울대학교 이철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죠. 철도노조 관련된 속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열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공안부는요. 불법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경찰, 검찰, 정부 체포영장 또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 전이었죠. 16일 날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이미 청구한 데 대해 이번에 두 번째 조치입니다. 또 사측은 사측대로 나름대로 또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조 간부 140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사법 당국의 처리와는 별도로 파업 가담 정도 그리고 기간 등에 따라서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그리고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로 몰고 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가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연일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당시에 너무 과대평가하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총리가 열차는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건 네. 너무 당연하고도 맞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이제 파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노조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노조 이야기도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만만치 않으니까요. 예, 네. 네. 일단 파업을 빨리 푸는 것이 또 앞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또 의견이 조금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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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찰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일부 고위직 검사들이 지금 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기수문화라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상 용태를 강요받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장관은요. 사법연수원 15기 이후 기수들에게 용태를 강요했다 이런 것은 지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요.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요.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BBK나 PD수첩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자초하고 과잉 수사와 표적 수사 등으로 일관했던 인물이 일부 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태가 아니라 강퇴인가 봐요. 강제로 퇴진하는 거요? 예, 네. 본인들은 공식적으로는 후배들한테 자리를 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네. 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이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용태론입니다. 친이계로 분류됐던 이재호 의원은요. 오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도 연말 주총에서 성과가 없으면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한다면서 국가와 당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1년 평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용태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또 그 여당이 아무 변화 없이 정쟁의 요인이 야당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면서 주자가 다시 나와서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자가 다시 나와서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된다. 네. 주자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가 이제 지난 1년 전에 한참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이면 1년이죠. 꼭 선거가 1년입니다. 치러지죠.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벌써 1년이다. 이제 1년밖에 안 됐냐. 아마 느끼는 사람마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요. 정부 출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간 평균 지지율은 55%가량 됐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12월 둘째 주 지지율은 54%였습니다. 가장 바닥을 쳤을 때는 지난 3월 말 4월 초경이었는데요. 당시 인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41%를 기록했고요. 최고치는 지난 9월경 67%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50대 이상의 견고한 지지층이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남북관계, 외교 이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표본 오차가 2.5%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네. 네네. 여야가 대선 1년을 맞아서 평가를 달리하고 있죠.
예, 내탓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홍준만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모두 미래를 얘기할 때라고 강조하지만 국회 갈등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선에 패했다는 과거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을 볼모 삼아서 예산과 법률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입장이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요.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펄럭이던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깃발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념 장벽 그리고 계층 장벽은 하루하루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정미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종교계도 종북의 잣대로 둘로 갈라놓고 있다면서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8명 이상이 경제적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나 보죠?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요. 몇 년 전부터 종종 이런 조사를 합니다. 오늘 발표한 게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라는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83%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6%에 달했습니다. 8명에서 9명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9점으로 7점이 채 안 됐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정권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자, 경제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불공정하다. 80%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임 때문에 퇴근 시간일 때 교통량이 더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잠실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밀립니다. 특히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 올림픽대교 목간지점 3차로에는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부근 일대로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 2, 3호 터널과 동호로 약수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모두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동계와 재계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다툼을 이어가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통상임금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상여금이 포함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일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수 교수 연결해서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법원이 오랫동안 노동계와 재계가 충돌해온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 읽어보셨죠, 교수님께서요? 네, 오늘 급히 읽어봤습니다. 아, 예. 결과 일단 총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대법원이 법과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해서 네. 좀 진일보한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논란이 되어 온 것이 고정성의 해석 문제거든요. 네. 우리 법원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한 3가지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기적인가 아닌가, 정기성의 관점, 네. 그리고 일률성의 관점, 예. 그리고 고정성의 관점, 네. 이 세 가지인데 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네. 이 고정성의 해석을 둘러싼 것이었는데 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네.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네. 제시한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중에 이제 고정성이 특히 진일보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진일보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분란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네. 제시함으로써 네. 좀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주로 고정성을 둘러싸고 논쟁의 핵심이 예. 근무 일수나 근무 성적에 따라서 네. 취급액의 변동이 있거나 예. 취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 네. 대체로 이 비고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이번 판결에서는 네. 각 수당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이게 돈에 관한 문제라서 유불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오늘까지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이 뭐 이렇게 상세하게 꼼꼼히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물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네네. 이야기 들어서. 오늘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노측이 좀 더 환영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고 이 재계 쪽에서는 이 큰일 났다 이런 쪽이 많은데 교수님 이 해석이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이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해서는 노동계가 좀 반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물론 거기에도 또 나누어집니다. 근데 정기 상여금 같은 경우는 네. 이 고정적인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네.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복리후생비 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판례와 달리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유불리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기 상여금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반가할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네. 과연 노동계가 좋아하게끔 되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냐고 하면 예. 이 신의측 법리를 네. 원용을 해서 네. 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만 합의를 했다면 네.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되고 그 점에서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에서는 네. 이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의사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네. 그런 취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단협상에서 통상임금은 뭐뭐뭐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단협상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기존의 대법원 입장은 단협에 어떻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나 내용에 반하면 혈이 없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단협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단협의 취지를 살려서 네. 해석해야 되고 그걸과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를 하더라도 예. 근로자 측이 이걸 주장하는 것이 실의 측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노동계가 매우 좀 어려운 대목이고 경영계 쪽으로서는 좀 반가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나 이제 그 뭐 인터넷에 나온 많은 언론 보도라든지 또 전체적인 이제 그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별로 부각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별로 부각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재계는 큰일 났다. 이 단협 부분들은 상당히 좀 뒷부분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단체 협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조 측이 다소 좀 불리하게 좀 적용돼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이게 거꾸로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고민이 법 논리와 현실을 절충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타격이
큰 것은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 네. 현대나 GM 같이 단협을 통해서 통상임금을 미리 정해놓고, 예. 그러기 때문에 다른 수당들을 더 받아낼 수 있었던 이러한 네. 사업장의 노동조합 측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대신 영세사업장, 중소사업장 취업규칙을 통해서 예. 임금 관리를 해온 곳에서는 네. 아무래도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좀 불리합니다만은 네.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약정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사용자가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느 양쪽에서 이제 그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면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출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계에 유리하지만 않다라는 네.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때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법원이 고민한 이유는 네. 앞으로 임금 체계를 좀 잘 단순화하고 네.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의 문제는 노사관계의 어떤 역관계 내지는 또는 인사노무관리 정책을 또 개선함으로 인해서 네.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임금 관련해서 좀 더 단순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새롭게 또 노사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것인가요? 네, 그것이 해결책이죠. 결국 이 문제가 임금체계가 복잡한 데서 연유하는 문제고 그 임금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뭐 정부, 노사 다들 일면에 조금씩 책임이 있는 그런 복합적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 풀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앞으로 좀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선진화하는 쪽으로 해서 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임금 체계를 합리화, 선진화. 그러면 선진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이게 통상임금이라는 부분이요? 이 문제가 외국에는 그렇게 논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금체계가 명료하죠. 예컨대 미국 같으면 주급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졌고 그것이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기초로 되고 그리고 불분명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우리는 수당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에도 보면 각종 명절 휴가비라든지 네. 복리후생비, 네. 월동수당, 김장수당 등등등 네. 참 휘황찬란합니다. 수당 네. 종류가. 그래서 네. 이 모든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 이 자체가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연의 노사 간에 네. 좀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임금체계가 복잡한 대규모 사업장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예.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 아마 앞으로 좀 관리를 판례 법리에 맞추어서 네.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차제 노동부도 네. 기존의 예규가 판례 법리에 명백하게 반하기 때문에 예.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급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지금 법원의 판결 자체가 과거지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에 벌어진 일들 과거의 일을 판단하는 거죠. 네. 소급 적용의 문제는 지금 논할 계제가 아니죠. 앞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네. 이것을 과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소급 적용의 문제인데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이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아주 색다른 해석을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는 색다른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노동법의 문제냐, 민법의 문제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노동법의 문제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어떤 것인가. 이게 노동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를 했다면
그건 신의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책 위반인가 여부는 사실은 계약법 민법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동법적인 법리에 있어서는 진일보했지만 민법의 신의책 보호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이 부분의 적용 문제를 두고 또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수 교수였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질문은 담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 필요합니까? 입니다. 문자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35님은요. 예스입니다. 담배가 건강을 악화시켜서 진료비 환수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8888님은 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술에도 환수 소송을 해야죠. 술 때문에 온갖 질병 사고 등으로 진료비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술. 그러면 또 이게 그 주류 회사들이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문득.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두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최근의 남북 문제 또 북한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죠. 이 NSC 사무처도 부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인 민주당 상임고문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책도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10년 후 통일이죠? 예. 어제 또 북콘서트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요. 예, 감사하죠. 예. 네. 10년 후 통일이 책 제목대로 가능할까요? 그 책 제목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이제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상 10년 후 통일인데 네. 이거는 이제 학술 용어기도 해요. 사실상 통일이라는 거는 네. 라틴어로 드 팍토 사실상 그 통일 유니피케이션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쓰이는 말인데요.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과거에 서로 그 대포를 서로 쏘고 미사일로 서로 위협했던 중국 본토와 대만이 네. 사실상 통일 상태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예.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영주권도 발급하고 네.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는 얘기죠. 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장성택이 처형되고 물론 앞서서는 실각된 이후에 측근 망명설이 그전에도 나왔었는데 네.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아무래도 당분간 워낙 그 장성택 부장이 지난 40년 동안 북한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마 여러 가지 파장과 파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한반도라고 하면 남북한이죠. 남북한 전체 상황을 유동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관진 장관의 발언은 저는 신중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한반도 상황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왜냐면은 어제 통일부의 분석에 보면은요. 네. 어제 이제 김정일 사망 2주기 그 주석단의 간부들 이제 서열 이런 걸 분석한 걸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서열 구조가 대체로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길게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정세 자체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상황관리 차원에서 빨리 좀 육자회담을 열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육자회담 재개에 문턱을 좀 낮춰라.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 장성택 실각 처형 여기에 더 불안해하는 것보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1월 3월 달에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에 더 불안해하고 이거는 외국 투자자를 내쫓는 흔드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안보 태세는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단단하게 대비하면 될 일이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떠들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은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실제 도발할 가능성은 우리 정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건 그 관계가 악화되면 네. 우발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북으로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다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남쪽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네. 또 국제사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다루느냐 하는 거에 상관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만일 지금 민주당 정부라면 네. 아마 대북 도발 이런 가능성을 막 확대하기보다는 예. 그럴 수 있으면 북쪽으로 가는 막혀있는 소통의 통로를 뚫고 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 남과 북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그 책임 윤리고 네. 또 정부가 해야 할 예방 조치고 네.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 대북 정책 1년간 지금 평가할 때 어떻게 보세요? 자, 1년 지금 시점에서 뭐 여론 지지가 높다고 합니다만 저는 실상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 그 전달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사실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동안 가장 공약이 많이 파기된 분야는 외교, 안보, 남북 관계입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으면요. 예. 군복무 18개월 단축 이런 공약 그냥 시건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일관되게 얘기했었어요. 예. 나름대로 그 전 정부와의 차별점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모순투성이의 외교안보 남북관계 정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5년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 이명박 정부 5년과 지금 정부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예.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공식 이름이 상생공영정책이었습니다. 예.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생공영의 반대로 갔죠. 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 예. 지금 대북 불신 프로세스가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대결과 증오, 접대의 시기였다면 예. 이것을 화해로 바꾸겠다는 그런 그 대선 시기의 공약은 오히려 실종돼 버렸고 네. 오히려 지금 대결이 증폭되고 또 1월 3월에 무슨 안보 위기가 생기느니 이렇게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날카롭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네. 후보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 물론 여론조사가 뭐 다양합니다만요. 일단 그 고모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교안보 이쪽은 잘했다라는 쪽이 좀 우세한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장 억울했던 것이 불통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오늘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한미 외교를 잘했다고 했는데 정상회담 후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유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중 외교 정상 외교 성과를 자랑했습니다만 돌아오고 나서 방공 식별구역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은 우리의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이렇게 그 국방회담에서 일당하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혼선투성이요. 겉으로 보면은 뭐 빛은 좋습니다만 속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지금 실상이 외교안보 남북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 거죠. 네. 자, 국가안전보장이 NSC를 상설하고 사무처도 부활하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는 좀 발빠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폐지했거든요. NSC 사무처를.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그 안보실, 국가 안보실을 만들어서 그런 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외교안보 수석실을 만들어서 이걸 중복시켰어요.
조정 체계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안 되다 보니까 늘 혼선이 빚어졌단 말이죠. 장성택 실각설 나왔을 때도 국방부 얘기 다르죠. 국정원 발표와 또 통일부 얘기 다르죠. 이 중구난방식이었는데 국가안보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또 어디 가고 이제 또 북한의 이런 사태에 이제 직면해서 또 NSC 사무처를 부활하겠다라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걸 발빠르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외교안보 남북관계 남북정책의 사령탑인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정부 부처의 이런 혼선 지적해 주셨는데 김정은 체제 또 이전에 이제 김정일 체제, 장성택 숙청 전후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의 현재 내부 상황이 이전과 현재 이렇게 좀 많이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어쨌든 지난 연초에 핵과 경제정책 병진 목표를 밝혔거든요. 핵무력 증강 그리고 경공업 재건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그랬는데 이제 경제 우선주의 얘기를 한 거지요. 물론 핵을 얘기했지만 이제 핵무기는 가졌으니까 안보는 한숨 돌렸고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비서의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그 표현이 언제였냐면 지난 5월달에 말하자면 지난 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해만해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전환점이 된 게 하나는 남쪽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 캐리 장관이 와서 대화로 풀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5월 초에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갔어요. 그때 좀 중국에 갔는데 왜 최용해 정치국장이 가나 이런 의아심이 있었죠. 근데 그때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말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한반도 상황을 대화로 풀겠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 이게 이제 저는 지금 그 장성택 실각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용해 박봉주 내각 총리 이 쌍두마차 체제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박봉주 내각 총리는 과거에 한 번 또 실각했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평양에 갔을 때 내각 총리로서 박봉주 총리와 대화를 해보았는데 어쨌든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제 제일주의 노선을 앞으로 좀 강화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방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까? 그러면요? 근데 이 개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기 전에 남북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에 이제 이 개선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북이 붕괴할지 모른다고 하는 근거가 박약한 이런 거에 매달려서 압박 정책을 편다든지 또 북이 곧 무력 도발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긴장 분위기를 이렇게 악화시켜 가고 그러면 북도 이런 경제 정책을 경제 제일주의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 현 정권의 안보 또 대북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좀 짚지 못했다고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서 안철수 신당 창당이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 또는 미래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이 강해져야 여당도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강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여권에 특히 국정원이 주도가 돼서 이 종북 공세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정치 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정면으로
맞서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정부의 이런 외교안보 정책의 그 허점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네. 조목조목 좀 제대로 짚어서 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뭐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정치, 맞서는 방법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칙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연하게 타협할 것이 있고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예컨대 최근에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 노선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그런 노선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에 나서줘야 되는 거죠. 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서 핵심은 두 사람이 문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인데 그중에 둘 중에 한 사람,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처벌하기 어렵다면 국정원장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국정원법에다가 국정원법 구조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법정 최고형을 말하자면 국정원장이 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그거 하나라도 관철한다면 저는 상당 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임 국정원 그 최고 간부 또 국정원장을 지낸 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 그게 제일 간단하고 실효가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철도 파업 언급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은요. 철도 파업 이번 주가 뭐 분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국회가 이럴 때 갈등이 생기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소위 만들고 여야가 국회에서 다뤄야죠. 그리고 노사, 철도 노조, 그다음에 철도 공사 사장,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여야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열고 그런 역할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지 공권력을 투입하고 무슨 직위 해제를 하고 이 힘으로 하는 정치 이것은 하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잠시 뒤에 3, 4라운드에서는요.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